청소년 복지론 11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학기 말이 다가오고 있어서 강의 계획과 그 앞으로 일정, 또 기말고사, 그리고 과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뭐 학기 초에 계획됐던 대로 평가 기준은 동일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40%, 그리고 과제와 출석 20%인데 과제는 그 중간고사 이후에 그 동영상에서 한번 그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의견을 논하시오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련돼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겠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청소년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그거에 대해서 그 서술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로서 미래의 청소년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그때 상황을 상정하기 바랍니다. 자, 보통은 내가 일반적으로 분량제는 없는 걸로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2장 이내로 하기 바라고요. 또 서론 본론 결론과 기말 리포트, 학기말 리포트는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참고 문헌을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그 첫 학기라는 점을 고려하고 여러분들이 소화해야 될 과목이 많다는 것도 고려하고 이러면서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 필요 없고요. 참고 문헌도 필요 없고요. 일종의 뭐 수필이나 여러분의 의견, 수필처럼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분량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한 반 페이지 이건 좀 너무 물론 제출을 받긴 받을 텐데 좋은 평가 나오긴 어렵겠고요. 그래도 한 장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장 이내로 하기 바라고요. 지금 마감은 지금 날짜를 지금 과제창을 조금 전에 이미 만들었는데요. 6월 13일까지로 설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6월 13일까지 과제창 이미 오픈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앞으로 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학기 초에 2주가 미루어졌습니다. 이제 3월 1일이 화요일인가로 되어 있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월요일이어서 한 주가 미뤄졌고 개교기념일 바로 다음에 또 있어가지고 2주가 미뤄졌었는데요. 자, 그래서 원래 중간고사를 8주차 해보는 건데 그냥 원래 기간대로 받고 우리가 해야 될 게 2주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주 전체적으로 따지면 13주 순서이지만 11주 차에 대한 수업을 이번 주에 하는 셈이고요. 그래서 보강주에 주로 따지면 이게 15주인데 날짜로는 6월 7일 날 2주에 해당하는 동영상이 함께 오픈될 겁니다. 내가 혹시 준비가 좀 빨리 되면 더 빨리 오픈할 수도 있겠고, 자, 이건 보강주의 2주 분량이 학기 초에 2주 분량이 보강주간에 진행이 되는 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일정은 이렇고 강의 계획이 좀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청소년 비행론을 이제 동영상을 많이 보느라고 한 주 더 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이거 한 주만 하려고 했었던 건데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원래 계획했던 순서가 교재 목차에 보면 19페이지에 13장 그리고 다음 주에 14장 13장은 학교폭력 청소년 그리고 14장은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부적응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게 두 가지가 다 학교에 대한 내용이어서 아예 학교 사회복지 분야를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이게 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에서 사실 학교라는 상황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학교 폭력,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그 내용을 다루는 김에 아예 학교 사회복지라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를 한 3주에 걸쳐서 다루려고 합니다. 교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내용을 참고하지 않았어요. 학교 사회복지라는 하나의 영역을 별도로 여러분에게 자료로 전달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특강이 원래 그 한 3주 정도 예정했었던 건데 앞에 내용이 좀 많아지면서 특강은 한 주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의 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기말고사의 의미예요. 자, 기말고사는 자, 그 안내는 이제 자, 기말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1학년은 후반부는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로는 6월 14일이에요. 월요일이고요. 우리가 원래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인 건데 보통 시험은 1시간 정도 보는데 나는 이제 2시간 봅니다. 보통 이 논술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간이에요. 뭐 기간을 두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요때 딱 오픈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2시간 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이에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시간에 딱 맞춰 들어와야 될 거고 딱 맞춰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과제 메뉴를 통해서 온라인 제출하게 됩니다. 이미 기말 리포트가 그 과제 메뉴에 오픈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형태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딱 요때 오픈할 거예요. 여러분은 안 보입니다. 요때까지는. 왜냐하면 그거 미리 오픈해 놓으면 그게 그 시험 문제인데 미리 공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도 딱 대기하고 있다가 땡 치는 순간 요때 오픈할 거예요. 자, 과제 메뉴를 통해서 온라인 제출하는데 파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뭐 양식은 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식은 지금 현재로는 따로 만들 계획은 없고요. 자, 시험 범위 8, 11, 12, 13입니다. 자, 앞으로 좀 돌아가 보면 자, 8, 11, 12, 13 청소년 비행론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 이번 주부터 하게 될 요 3주에 걸친 내용과 청소년 비행론인데 9주 차이든 동영상을 주로 봤기 때문에 뭐 시험에 포함시키지 않을 거예요. 자, 8주 차와 10, 11, 12, 11, 12, 13 자, 11, 12, 13주이고요. 온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오픈북입니다. 뭐 시험 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줌으로 오픈해 놓고 시험 감독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감독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오픈북 당연히 오픈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요때 시작할 때 자료 같은 것들 여러분 보기 편하게 준비해 놓기 바랍니다. 컴퓨터 점검도 좀 해놓고 여기에 해당 내용들이 주로 아래 한글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걸 해당 자료를 보면 되겠고요. 책은 별로 여기 아마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이게 아마 다 한글 자료로 진입됐을 건데요. HWP 파일로요. 이걸 참고하기 바라겠고요. 시험 유형은 뭐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서술 및 논술 5문제 내외로 진행이 되겠고 평가 기준은 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출석이라던가 A 학점 비율이라던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을 하다가 뭔가 급하게 연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하기 바라는데요. 자, 일단 날짜 6월 14일 실시간으로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한다는 것 뭐 앞으로 남은 시간에 계속 리마인드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온라인 시험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과제 관리에 가면 이런 창이 아마도 이게 내가 보는 화면이어서 여러분이 보는 화면하고는 동일하진 않을 수 있겠는데
내가 출제하면 이렇게 출제해요. 그 행정론 2학년 행정론의 지난 중간고사였었는데 과제명을 이렇게 해놓고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뭐 이런 상이 나올 거고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가 실시간으로 딱 그때 오픈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 이거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하여간 과제에 들어가서 요 클릭해서 요 문제 확인하고 워드로 아래 한글이던 MS 워드든 뭐 메모장이든 입력해서 여러분 답안 작성해서 파일로 첨부해서 작성하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뭐 앞으로 계속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학교 사회복지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의 구성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학교 사회복지의 정의와 목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틴이라는 학자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학교 사회복지 분야에서 꽤 저명한 학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번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코스틴이라는 학자가 학교 사회복지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학교 사회복지는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 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분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사회복지 관련 과목과 좀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겠는데요. 주어가 학교가입니다. 학교가이고요. 또 학교에서 보통 일반적인 사회복지 관련된 과목에서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학교 사회복지를 설명하면서 학교가 학교에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학교 사회복지가 2차 현장이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차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주된 목적과 기능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이고 구성원의 다수가 사회복지사이고 또 기관의 모든 개입 활동들에서 사회복지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이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들은 다 1차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주도하고 있고요. 아주 뭐 또 단적인 예로 그 기관장이 사회복지사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런 1차 현장 말고 2차 현장, 영어로는 secondary setting이라고 하는데요. 2차 현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1차적인 기능이 따로 있으나 필요에 의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조직은 1차적인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경우가 학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병원이나 보건소나 군대나 또 교도소나 이런 경우가 2차 현장에 해당이 돼서 학교의 본래 목적은 사회복지가 아니고 학교가 그럴 리는 없죠. 학교의 본래 목적은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필요한 거고요. 또 병원에서도 병원의 원래 존재 이유는 치료이죠. 환자를 치료하는 건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만 또 간호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 활동도 그 치료의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2차 현장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걸 1차 현장, 그리고 목적이 따로 있지만 그 안에서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현장을 2차 현장. 학교가 학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육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역할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학자들의 관련된 설명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알렌 미어스라는 학자의 정의인데요. 자, 먼저 읽어보면 학교 사회복지는 아동 청소년들이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능력, 즉 유능감을 습득하고 변화에 잘 적응해서 계속적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학교의 중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도와서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 학자도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유능감,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접하셨을 개념입니다만 영어는 self-efficacy라고 해서
어떤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반두라라는 학자가 이제 언급한 제시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회심리학의 반두라입니다. 즉 학교 현장에서의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학업적인 성취를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면 되겠다. 이게 유능감에 해당이 될 텐데, 유능감이 낮은 학생들은 내가 해도 안 되겠지 라고 해서 학업 성취에 대한 도전도 잘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학교는 중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도와서, 학교의 중심 목적은 교육입니다. 그 중심 목적인 교육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가 돕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미학교 사회복지협회에서 학교 사회복지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인데요. 학교 사회복지는 공교육 체계에서 학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위해서 학교, 가족, 지역사회가 수많은 노력을 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한두 가지를 짚어보면 공교육 체계인데요. 공교육 체계의 반대말은 사교육이죠. 학원 같은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공교육, 학원이 아닌,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그러니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립학교라고 해서 공교육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겠고요. 사교육이 아닌, 학원 교육이 아닌 학교육은 다 공교육 체계 안에 속할 텐데, 자, 공교육 체계라고 부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교육의 영역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중등교육, 또 고등교육, 중고등학교를 중등교육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고등교육에는 대학교와 대학원이 포함됩니다. 중등교육, 고등교육, 그리고 평생교육까지 포함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과 마찬가지로 학교 사회복지도 국가의 책임이라는 면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학교 사회복지가 공교육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것이 국가의 영역, 국가 시스템의 영역, 공적 영역인 것처럼 학교 사회복지도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인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공적 영역이라는 것을,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미 학교 사회복지협회에 의하면 이것이 국가의 공공 영역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차 현장이라는 것도 역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학교 교육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가 교육이 목적인데요. 그 주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가, 학교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그것을 돕는다는 것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학교, 가족, 지역사회, 물론 여러 과목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 실천은 항상 이중적인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클라이언트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 이라는 이중적인 초점, 우리는 개인만 바라보지 않고요. 개인을 둘러싼 환경도 함께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적인 초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환경에는, 이제 학생을 둘러싼 환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학교, 가족, 지역사회가 항상 거론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학교 사회복지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교육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2차 현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학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목적과, 이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겁니다. 학교 사회복지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2차 현장으로서의 특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의 목적은 개인이 자기 실현과 동시에 건강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돕는 것인데요. 학교 사회복지는 학교 및 교육체계가 이러한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목적으로서의 학교 교육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의 내용인데요. 학생들의 교육 관련 욕구를 학교나 교사에게 전달하고 또 학교나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학생 욕구에 맞는 학교 정책을 실시하는 건데요. 자, 이 내용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형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 부정 청소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학교 사회복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동과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주로 초점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좀 더 초점을 두겠습니다만 아동까지도 초등학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중학교에 학교 부정 학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결석하고요. 지각은 맨날 하고요. 공부도 안 하고 있고 사고 치고 이런 학교 부정 학생이 있을 때 담임 선생님도 교사인 담임 선생님도 관심을 가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사의 역할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일이 주 업무이지 이 부정 학생을 어떻게 적응시켜낼 거냐에 그것이 주 업무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가 그 학생의 상황을 상담하고 또 학습장애가 있는지 또 가정 환경은 어떤지 또 집단 따돌림의 피해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 여러 가지 등등을 파악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그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상황을 교사에게 잘 전달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아이가 사고치고 이런 것이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러이러한 측면을 보완하면 잘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면들을 잘 의사소통해주면 그 아이가 학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학교 사회복지의 목적으로서의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리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며 또 성공적인 학교 생활 및 적응을 돕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향상하는 건데요. 학생과 환경 간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에 개입해서 심리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자, 우리는 이중적 초점, 우리는 주 클라이언트는 학생입니다. 물론 학생만 클라이언트는 아닌데요. 주 클라이언트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과 환경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이 상황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중학생 학교 부정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권유를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쉬는 시간에 자, 야, 담배 한 대 빨러 가자야. 끊으려고 하는데 그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서 같이 무리지어서 또 쉬는 시간 담배를 피러 간다면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학생과 환경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친구들이 담배 피러 가자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한 상황, 역기능적 상호작용, 여기에 개입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학생이 유능감 및 성취감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서 심리사회적 지원, 또 경제적인 원조, 환경 조정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여러분들이 학교 사회복지 뿐만이 아니라 학교 사회복지학에서 다루는 모든 실천 방법은 이 학교 사회복지에 적용되는 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사회복지가 일반적인 사회복지, 또 다른 여러 분야의 사회복지와 다른 고유한 실천 방법, 또 고유한 서비스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거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법론들, 모델들, 또 면접의 기법들,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학교 사회복지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방법론에 관련된 내용들,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 여기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똑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학교 사회복지의 목적 세 번째로 가정과 학교, 또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통한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산업화 이후에 맞벌이 등의 증가 등으로 학교가 단지 교육의 장이 아니라 중요한 생활의 장으로, 교육이 주 목적이긴 한데 교육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생활의 현장,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죠. 그런 의미에서 생활의 장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생활의 장으로 변화하면서 보건, 복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근본적인 목적이 교육은 틀림이 없는데 교육뿐만이 아닌 학생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생활의 공간으로서도 의미가 점점 커진다는 건데요. 산업사회 이전에는 가정이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호 기능을 뭐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든 가족 내에 있는 노인이든 가족 내에 있는 장애인이든 가족 내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 즉 학생이든 그 주 보호 기능을 가정이 주로 그 보호 기능을 담당했었는데 그것이 점점 국가와 사회의 기능으로 보호라는 것이 국가와 사회 기능으로 점점 더 이전을 하면서 이 국가와 사회의 보호 기능에 학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자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다거나 학교가 끝나고 케어를 지금 그 돌봄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급식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가정의 역할이었던 건데 학교에서 이제 밥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현재 상황인 셈이죠. 과거에는 도시락을 싸왔었던 건데요. 즉 학교가 그런 중요한 생활의 장으로서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학교 사회복지가 역할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될 필요가 있음. 자, 이것은 뭐 학교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뭐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계속해서 연계를 통한 최적화 부분인데요. 학교 사회복지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연계 조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고 또 건강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학교 사회복지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학교에서 낙오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학교의 현실적인 흐름 중에 하나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포함하는데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학교의 현실적인 흐름 중에 하나는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것이죠. 학부모도 그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공부 잘하는 어떤 의미에선 소수의 학생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낙오될 위험에 처한 학생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학교가 본래 목적인 교육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학교 교육의 목적에서 지금 낙오되려고 하는 사고치고 공부도 못하고 부적응하고 결석하고 이런 학생들에게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보다는 이런 학생들이 교육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공부를 1등을 하더라도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여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살의 위험 또는 자살 시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상황을 보면 매번 1등을 하다가 딱 한 번 2등 했다고 해서 자살한다거나 한 번의 중간고사 실패해가지고 인생이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공부를 잘 하더라도 여전히 학교는 행복한 공간이 아닌 상황일 수 있겠는데 학교는 아동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기입니다. 학교 생활이 행복해야 행복한 성장 과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정리하자면 학교에서 낙오되는 학생이 없도록 그리고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근본적인 학교 사회복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 사회복지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학교 사회복지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구성 요소를 8가지로 좀 가지수가 많습니다. 8가지로 나누어서 볼 텐데 첫 번째 가치입니다. 자, 모든 학생은 개별적인 독특한 특성에 관계없이 개인으로서 가치가 있음. 학생들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 즉 공부 못해도 학교에 부적응해도 집단 따돌림의 상황이어도 빈곤해도 뭐 부모가 없거나 장애가 있어도 자, 그 어떤 상황이 처한 경우라도 우리는 모든 학생의 개별적인 개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경우일수록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 소수에 속한 학생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배우는 것이 허락되어야 할 텐데요. 자,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당수의 경우에 공부 못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아예 포기를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갈 학생들에게만 초점을 두고 그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출석은 해야 되니까 그런 출석 못하면 졸업 자체가 안 되니까 졸업만 해야겠고
그래서 학교는 그냥 자러 가는 곳. 그러니까 학교 부정학생들이 학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뭐 감옥 같은 곳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냥 자러 가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배우는 것이 모든 학생에게 허용되고 허락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률의 차이를 포함해서 개인적인 차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학교 사회복지다 보니까 그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상황을 아마도 한 학기 동안에 몇 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하면 그 이제 시험에서 틀린 개수대로 체벌하는 것 그것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너무나 당연한 분위기였었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을 이렇게 같이 짝으로 앉혀놓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계속 못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서 같이 체벌을 하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도 같이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자, 그런 상황이 뭐냐 하면 학습률의 차이를 포함해서 개인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공부 잘해야 좋은 학생, 공부 못하면 나쁜 학생, 개인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개인적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을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공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당연히 못하는 학생도 있죠.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 개념입니다.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당연히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또 노래를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노래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죠. 물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 노래와 운동과 마찬가지로 공부라는 하나의 특성에 대해서 그것을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다 잘해야 되는 것처럼 개인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노래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차이를 인정하죠. 노래 못해도 인생에 큰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공부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개인적 차이를 잘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개입은 각 학생의 교육적 목표를 지지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하겠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마이스텍의 개별화 원칙을 적용한, 학교 현장에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치인데요. 인종, 사회, 경제적 특성에 관계없이 각 학생은 학교에서 동등하게 처우되어야 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인종을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1시간을 할애할 예정인데요.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문화라고 했을 때 이 다문화는 여러 가지 문화라는 뜻이어서 그 인종만을 의미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종적인 측면은 이제 인종적 다문화 이렇게 표현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 다문화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회적 주류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가지 소수 문화, 그것이 범죄인의 문화일 수도 있고 장애인의 문화일 수도 있고 노인의 문화일 수도 있고 이렇게 사회적 소수의 문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인종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인종적 다문화의 관점에서 이제 인종적 다문화는 모든 사회복지 현장에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결혼 이민자의 가정의 자녀가 물론 학교에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이민의 자의 상황이 우리나라에 벌써 한 20여 년 정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의 자녀들이 이미 성인기에 진입하는 경우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혼 이민자의 자녀들이 학교에 어떻게 잘 적응할 거냐. 이것이 우리의 학교 사회복지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학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가치들이 서로 상충되기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사회복지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밀보장도 우리의 그 기본적인 원칙과 가치일 수 있겠는데요. 학교 사회복지사와 학생 간의 상담 내용을 교사와 학부모가 사실은 당연히 궁금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학생과 학교 사회복지사가 부정이에요. 학교 부정이어서 학교 사회복지사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담임 선생님이 그 청소년이 뭐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당연히 궁금해 할 거고요. 학부모도 궁금해 할 겁니다.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상담 시간에 특별한 얘기는 안 하던가요? 궁금해 할 텐데요. 우리는 비밀 보장이 기본입니다.
비밀 보장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치이고요. 이것이 당연히 기본이고요. 담임 선생님이 묻더라도 또 학부모가 부모가 묻더라도 비밀 보장의 원칙인데요. 다만 이제 예외인 경우가 있죠. 학생이 학교 폭력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을 때 그럴 경우엔 우리가 생명 존중이 비밀 보장보다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존중, 생명 보장을 더 앞선 원칙으로 보고 이럴 경우엔 담임 선생님과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심각한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상담 시간에 그걸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각하다면 이 학생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안을 시급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과 협의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된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밀 보장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학생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인데 그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을 때 그럴 경우에 우리는 적절한 사회복지 가치의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학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직의 가치에 기반해서 윤리적인 행동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가치와 윤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보통 한 챕터 정도 다루게 되겠고요.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이라는 과목에서 더 깊게 다루는 부분인데요. 학교 사회복지에서는 이걸 별도의 내용으로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식체계입니다. 자, 8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학교 사회복지사는 교육학, 행동과학, 및 생물학, 정신의학, 의료, 법, 또 정치학과 같은 다른 분야의 지식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가 여러 분야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여기에 생물학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건 자연과학 아닌가, 사회과학하고는 동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생물학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석사를 진학을 할 때 그 학부 과정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나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원서를 낼 때 그때 바이올로지, 생물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학부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서는 생물학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 시점에선 그 생물학이 체크리스트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의아해서 제가 기억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저는 인간을 생물학적 관점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생물 종 중에 하나이고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데요.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회복지 관련 과목에서 학습을 하셨겠습니다만, 근데 인간이 아주 엄청나게 우수한 존재여서 인간만 그러냐면 그렇지가 않고, 집단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종들은 관계를 다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얼룩말들이 또는 침팬지들이 무리지어 생활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종들은 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도 생물 종 중에 하나라면 인간의 생물학적 측면을 잘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곧 인간을 잘 이해하는 거고요. 인간을 잘 이해해야 클라이언트를 잘 이해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를 잘 이해해야 클라이언트를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 사회복지사는 생물학에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미 사회복지사 협회, 영어로 이제 NASW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의 표준에서는 학생에 개입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지식, 기술과 관련해서 생태학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지식체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 이런 것들 다루고 있는데요. 생태학적 접근, 그러니까 교사 중에서도 그 학생의 인권과 또 삶의 질, 또 환경과의 적응,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특히 생태학적 접근, 환경의 적응을 잘하고 있는가, 학생이 학교라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지식은 학교 사회복지와 동일하지 않고, 자, 교사들이 학부 과정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전공하는 교과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사회복지가 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공한 교과목이 당연히 일치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죠. 그냥 한두 과목 정도 있을까 말까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도 선택 과목으로.
자, 교사는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에 초점을 둔 그러한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아 왔습니다. 선생님, 교사로서 사범대학에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왔는데요. 우리는 그렇진 않죠.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의 경제적인 곤란, 또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의 교사인 담임 선생님이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갖고 어떤 관여를 해주면 굉장히 바람직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이제 뭐 참교사 이런 단어를 써서 그냥 교사가 아니라 정말로 학생을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관심을 가져주고 걱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참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모든 교사 이렇단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교사는 사실 일부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교사는 교육이 목적이지 경제적인 곤란, 부모와의 관계,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건 그들의 전공 과정에서 사실은 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해주면 좋지만,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사가 경제적인 곤란, 관계 문제, 따돌림의 문제, 이런 것들을 관여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학교 사회복지는 학생과 학생을 둘러싼 환경,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다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좁게는 그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 곤경에 처한 사람에 더 초점을 갖고 있는데요. 빈곤, 부적응, 차별,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학교 사회복지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는 역기능의 상황에 처한, 그런 곤경에 처한 그런 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학생 권리 및 학생 복지와 관련된 문제, 외현화 및 내재화된 문제로 인한 학급 및 학교 생활에서의 어려움. 자, 외현화라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났다라는 한자어고요. 내재화는 심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외현화, 겉으로 드러난 문제, 즉 학교 폭력의 문제. 누구나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막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내재화된 문제, 심리 내면의 문제여서 우울감이라거나 이런 문제는 내재화된 문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외현화, 내재화 이렇게 구분합니다. 학교 폭력, 장기 결석, 등교 거부, 또 학교 중퇴 등으로 인한 학업 유지 등의 어려움. 자, 또한 학습 부진, 취약 집단의 학생들, 예를 들자면 빈곤 가정의 학생, 학대 가정의 학생, 가족 폭력의 피해인, 또 사회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또는 동성애 학생, 이런 취약 집단 학생들에게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신체 및 정신장애를 가진 학생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대상인데요. 학교 사회복지의 대상은 모든 학생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사회적 욕구가 높은 교육 취약 학생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고, 이 교육 취약 학생이란 말의 의미는, 자, 학교는 교육이 목적인데요. 그 교육에서 낙오되지, 탈락되지 않도록 하자는 건데, 교육 취약 학생들이 낙오되고 탈락할, 학교에서 잘릴 위험, 자퇴할 위험, 학교 교육을 따라하지 못할 위험, 이런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학교 사회복지사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의 의미입니다. 학교의 학교적 및 사회적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각 가족, 학급, 교사 및 학교, 또 지역사회도 물론 개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장소입니다. 학교 사회복지는 활동의 주된 학교가 물론 1차적으로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 및 교육체계로서 2차 현장에 해당이 될 텐데요. 또 학교 사회복지의 장소인 학교는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일하는 사회복지기관과는 달리, 우리 앞에서 1차 현장, 2차 현장 구분한 것. 자, 무슨 복지관, 이건 다 대개 1차 현장이고 사회복지사가 주도합니다. 기관장도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데 학교는 사회복지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이 목적일 뿐더러 기관장, 학교라는 조직의 장이 교장 선생님인데 교장 선생님은 사회복지사가 아니죠. 교사입니다. 자, 그런 특징으로서의 장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회복지기관과 달리 대다수의 교사로 이루어지고
독특한 조직 구조 및 의사결정 과정을 가진 조직체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현장의 특성은 사회복지사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일 뿐더러 여러분들이 교육받으면서 지금까지 아직 여러분들은 예비사회복지사입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익숙한 환경은 뭐냐면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 익숙하죠. 그런데 학교 사회복지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학교에 대개 1명 내지 2명, 우리나라 현실은 사실 없는 학교도 거의 절반 정도 되고요. 절반 정도가 딱 1명 있습니다. 학교 전체에. 전교생의 분포는 뭐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만 수백 명의 전교생이 있는 학교에 딱 1명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셈인데요. 한두 명의 사회복지사가 교사 중심의 학교에서 교사는 수십 명이 있죠. 교장 선생님도 교사입니다. 교사를 중심으로 굴러가는 조직이죠. 학교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훈련 과정 또는 이제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학교 사회복지가 장소에 관계없이 학교 또는 지역사회 어디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리적으로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학교 사회복지사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만약에 학교와 지역사회복지관이 연계한다면 그 복지관,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그 부정청소년 또는 징계청소년들이 사회복지관에 와서 어떤 활동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복지관은 학교는 아닙니다만 지역사회 조직으로서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 징계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학교사회복지 현장,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째로 과정입니다. 학교사회복지 실천은 일반적 사회복지 실천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접수, 자료 수집, 사정, 계획, 개입, 평가, 종결. 보통은 평가, 종결 이렇게 묶어서 일반적으로 6단계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론 과목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 대해서 보통 뭐 3주 내지 4주 정도 길게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학교도 물론 마찬가지이겠고요. 2차 현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타 전문가와의 협력 과정에서 사정 개입, 또 정보의 공유, 역할 분담 등과 관련된 상이한 접근이 있을 수 있겠고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을 뭐 4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5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하는데요. 학교사회복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교장, 교육청 등 다양한 평가 주체로부터 학교사회복지의 개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어질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에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 직원인 거고요. 학교에 배치가 돼서 학교에서 월급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물론 뭐 학교 선생님도 포함됩니다만 학교장의 입장에선 학교사회복지사가 없다가 월급까지 받으면서 학교사회복지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뭔가가 특별히 좋아져야겠죠. 눈에 띄게. 교장, 교육청 등의 입장에선 우리가 과거에는 없었던 학교사회복지사를 채용함으로써 그래서 뭐가 좋아졌나? 효과가 뭔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적인 관점으로 학교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교사, 양호교사, 행정직 등 다 전문직과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도 그 학교사회복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팀 접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학교사회복지와 같은 2차 현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1차 현장에서도 타 전문가와의 협력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2차 현장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째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의 교육적인 성취, 또 학생의 적응, 심리사회적 기능 향상, 또 적절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그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인데요. 학생들과 가족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학부모와 교사에 대한 자문, 가족, 학교, 지역사회 간의 연계 및 협력활동, 자원의 개발, 학교 체계 변화를 위한 옹호, 정책 개발 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학교사회복지사는 관련법, 사회경제적 상황 및 주요 이슈, 지역사회의 관심과 압력, 또 학교에 대한 주요 환경,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학교 현장에 지금 아주 그 현격한, 사실 의도하지 않았던 변화 중에 하나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한 학급에, 제 중학교 때 60명 내지 70명 정도 한 개 반에 그야말로 빼곡하게 앉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과밀 학급이 뭐 아주 오랫동안 문제점은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도하지 않게 학령 인구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개선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자, 그런 것이 사회 경제적 상황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학생 자살은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특정 학교에 근무한다고 했을 때 그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교육의 상황, 전반적인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상황,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특징들의 추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천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인데요. 이제 구성 요소 8번째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의 승인입니다. 학교 사회복지는 학교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이라는 제목의 부분인데 조항인데요. 거기에서 학교 사회복지사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최근에. 자, 내용을 보면 법 조문인데요.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 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의료 사회복지사, 또 학교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과거에는 정신건강, 명칭이 정신보건이었었는데요. 정신건강 한 가지였다가 이 개정, 2018년도 개정에 의료와 학교 영역이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자, 여러분도 학교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국가 자격증을 가진, 아직은 발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미래에 이제 국가 자격으로서의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학교 사회복지사로서의 활동을 하실 수 있으면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 사회복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